그래서 이 GC 사례에서 처음 고전적인 분석을 할 때 초기에 치료자에게 자기의 모든 관심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도 꽤 괜찮은 사람이 이고 자기도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좀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코윗이 그 당시는 몰랐었고 과거의 전위 해석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치료가 거의 잘 안 됐었는데, 그 당시는 이건 본인 나름대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이 사람의 그랜디오스 셀프가, 거대 자기가 출연한 건데, 거대 자기가 출연했을 때 그것을 미러잉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해준 게 아니고 이걸 해석을 하니까, 당시 과거에 부모님에게서 사랑받지 못해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관심을 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을 듣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짓이구나,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어린애 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와버리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린 시절에 당신이 많이 칭찬받고 싶었는데 당신 부모님이 칭찬해주지 않아서 아마 나한테 지금 칭찬해달라고 그 정서, 나한테 칭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지금 느끼는 거가 정말 형편없고 어린한 유치한 생각이라고 이게 들죠? 그러니까 유치한 생각이 드니까 보통 이분들은 어때요? 캐롤라이나 식으로 얘기하면 거짓짜기를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거짓짜기를 살아온 사람들인데 모처럼 자기의 추루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하죠. 또 거절당하면서 그때 또 어떤 평가가 나왔냐면,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 유치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은 굉장히 강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칭찬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강박적으로 이 사람을 하고 있었죠. 난 칭찬받고 싶다고, 날 인정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하면은 어린애처럼, 네가 어린애라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새로운 금지사항이 생긴 거죠. 내가 이 선생님한테 와서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야. 어린애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치한 정서를 드러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치료하러 왔다가 다시 자기를 억압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정서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는 또 하나의 강박이, 어떤 금지가 생겨난 거죠. 금지가 늘어나서 억압하는 정서가 선생님에게 비난받을 만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분들은 지금 정서적으로는 유아적인 정서에 있다는 거 우리가 분석가들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당신은 참 유아적인 정서에 있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화해서 살고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신감은 없어도 자만이라도 가지고 살았는데, 또 어린애처럼 행동한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자존심이건 자만심이건 자기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데미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정서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항이 심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느라티간 환자들은 보통 어느 정도 언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한 이런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면, 내가 정말 과거의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엉뚱한 무리한 얘기를 또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통찰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통찰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그걸로 치료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자괴적인 상처가 많아서 자괴적 성격 장애가 있거나 자괴적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코웃이 봤던 이런 환자, 그리고 스파튼스가 봤던 조현병이나 심한 우울을 가진 신경증적인 사람이나 신경증이 아니라 정신증적인 사람이나 보드라인 환자, 이런 분들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여기서 정서적으로 자기가 지지받고 싶었던, 근데 그 지지가 철회되는 사태이고 이걸 공격한다고 받아들인다. 자기를 공격한다.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공격받는다는 상황이 되니까 이분들은 여기서 저항이 오히려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항이 심해진다는 건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어린 시절의 얘기가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얻지 못했던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칭찬을 요구하고 할 때 그 정서에 우리가 공감해주고 반영해주고 하는 작업이 상당한 기간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지, 이분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 아니면 그게 어린애 같은 짓이고 이게 어른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이 이분들에겐 또다시 자괴적인 상처를 더 입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상처를 더 입고 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자극이 심하면, 그래서 너무 해석적으로 접근하면 바로 치료가 중단돼 버려요. 이분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웃이 처음에 첫 번째 4년 반 치료하는 동안은 이 원리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해서 이분들을 반영해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랜디오스 셀프가 나타났을 때 이걸 미러잉 해줘야 된다. 그걸 모르고 치료했었던 것을 지금 첫 번째 치료 과정 그 회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통찰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이분은 정서적인 자기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 얘기를 잘 반영해주길, 자기의 정서를 반영해주길 바라는데, 치료자가 너는 이런 어린 시절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거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지금 과거에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 자기가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걸 드러낸다고 코웃이 나중에 성찰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과거의 반복이라고 봤어요. 그 레피티션 컴퍼전 때문에 과거에 느꼈던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 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측면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받지 못하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요. 이분들은 굉장히 경로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표시를 하다가 이 상담자인 코웃이 이걸 전혀 몰라주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 사람을 대하니까 이 사람 나중에 지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체념하기 시작하면서 아무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하면 옳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거죠. 코웃이 첫 번째 분석했을 때는 코웃의 어떤 포뮬레이션 자체가 Z가 왜 불평이 많은가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유아적 성욕과 공격성과 관련된 갈등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역동 이론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떤 면은 어머니하고 강렬한 관계는 성적인 관계, 그리고 남녀 간의 성적인 에더펄한 관계로서는 그건 금지되어 있으니까 에더퍼스 이전에 프리 에더펄 단계 심리적 자료로 퇴행성을 보여준 거다. 이제 이렇게 퇴행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리고 어떤 캠프 지도자와 가졌던 동성애적 관계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정서적인 관계에 대한 방어, 그런 근지상간적인 정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어로서 일어난 게 캠프 지도자와의 동성애적 관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동과 방어 이론 중심으로 우선 이 케이스를 포뮬레이션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이해한 바탕에서 치료 방향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어떤 방식으로 이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걸 우리가 케이스 포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금요일 날 수업하는 게 바로 그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심리 상태는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이냐. 심리 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사람은 외부 대인 관계는 어떻고 대상 관계는 어떻고 이 사람의 셀프 이스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엉뚱한 빌리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의 정서는 어떤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가 그 바탕으로 해서 치료에 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너무 성급하게 환자에 개입을 하는 건 이건 무모한 것이죠. 환자를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우선 이분들의 무의식적인 세계가 드러날 때까지 조용히 같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한 발자국 뒤따라간다는, 우리가 먼저 이분을 진단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끼시죠? 라고 우리 것을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 코웃 같은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코웃은 이때 자기가 충실하게 배운 프로이드의 역동 방어 이론을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이 사람을 이론적으로 만들어냈죠. 그 이론의 기초에서 치료 기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자의 상태하고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결과를 가지고 치료가, 이분은 화가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치료가 돼서 이제 괜찮아졌다고 이렇게 자기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엉뚱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은 임상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자객적인 환자가 자기의 거대 자기가 출현하거나 이상화된 자기가 돼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다 묵살돼서 공감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게 자기 셀프 어서티브니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 잘난 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자기적 경로가 일어나요. 분노,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무것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 대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해석을 해서 전해석을 통해서 어떤 공격성이 왔을 때 이게 이런 공감 부재에서 오는 치료적인 개입의 실패라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떠면은 해석을 잘 했기 때문에 본인의 해석이 적절하게 해결돼서 그 해석이 잘 맞아져서 억압되어 있었던 억압된 공격성이 의식화되고 그게 표현되고 있어서 치료가 잘 된다고 보는 것은, 뉴라티브 환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억압된 것이 나온다면. 근데 이건 이 자객적 환자의 경우에는, 자객적 성격 장애자나 이런 분들은 억압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억압보다는 분열기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된 것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자객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미러잉 해주고, 그러니까 반영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되어주는 이 과정들이
결핍이 있는 사람이 이 결핍을 채우고 싶은 욕구, 그래서 자기가 발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번에 억압된 과거에 어떤 것이 억압돼서 나오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또 좀 관점이 다른데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언어적으로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기법,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고 행동화 되지 않는 한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에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공격 성향이 드러나는데 그거 자체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 기법이에요. 그래서 심플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 공격성의 출현을 다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억압된 것이 풀려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적 욕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된 데서 오는 경로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들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거죠. 다양한데 그것이 환자에 따라서는 억압이 된 것도 있고 억압되지 않은 것도 있고 현재 상태, 분열된 상태에서 이분의 심리 상태가 어떨 때는 경로를 못 참는 분들도 많죠. 억압이라기보다는 현재 화나는 것이면 그냥 바로 here and now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고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분노도 있고 그래서 분노의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코웃이 봤던 것은 자기가 처음 환자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분노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 종결 지점이라서 어떤 코웃이 첫 번째 분석을 지금 마지막에 종합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떠날 때 분석을 떠날 때는 거의 활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 활력이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니 보통 신경증 환자들은 거짓짜기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래도 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트루 셀프를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다 거짓짜기, 참자기 이걸 다 살아내는 것은 아닌데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그 사람의 트루 셀프 부분이에요. 근데 치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상태는 그나마 뭘 좀 해보려고 하는 활력이 있었는데 떠날 때쯤 되니까 사고는 안 치는데 아주 조용해졌는데 활력이 없다. 그리고 자기한테 대들지도 않고 공손하게 잘 하고 하면서 나이스하게 치료 종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활력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폴스 셀프가 더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캐롤 호나이식으로 보면 폴스 셀프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 사람 더 중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상태가 치료가 안 됐다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이 사람은 더 심하게 어쩌면 더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보이는 이유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분들에게 아직은 해석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고 아직은 이고 스트렝스가 없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아까 어떤 전이 해석을 통해서 당신의 지금 이렇게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당신 칭찬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칭찬을 받지 못해서 나한테 그런 정서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분이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린애 같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린애 같은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실제 내가 아닌 또 하나의 금기,
터부가 생겼죠. 이건 금지된 거죠. 우리 선생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4년 반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얘기만 하면서 어쩌면 해주면서 4년 반이 온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치료가 됐다고 자기도 믿게 됐고 선생님이 다 치료됐다고 이제는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가 보다 하긴 하지만 어쩌면 활기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지 않고 선생님 앞에서도 계속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저항의 끝까지 오히려 저항이 더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활력이 없다는 얘기는. 풀이 죽었다는 말이라든지 뭐 체념을 했다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발성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삶의 에너지가 생겨나야 되는데 치료를 4년 반을 하고 났는데 더 풀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상태가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멋추어진 게 아니고 멋춰진 게 아닌 거죠. 그 멋추어진 것 같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있으니까 이제 성숙했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더 얘기를 해봐야 아무도 내 얘기를 바로 소용이 없다.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선생님마저도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내 말귀를 그대로 못 알아듣는데 이분 소용이 없다. 이분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하고 체념한 상태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치료가 잘못되면 특히 치료에서 이 프리헤드폰 환자들을 정서적으로 공감해주지 못하면은 이분들에게 오히려 더 금기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것저것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선생님 저 칭찬해 주세요. 이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이런 보면 치료가 된 것 같은데 대신에 한쪽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입을 닫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게 그게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표현하지 않도록 돼버린 거죠. 그게 사태가 더 심각해져서 상태가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기 아까 종결 시점에서 그 환자가 가졌던 장애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호전적 증거가 나타났다고 것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확신을 가졌는 거죠. 그 상태가 뭐 여러 가지가 호전적으로 좀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의 차이점은 환자의 변화가 아니라 치료자의 변화죠. 치료자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첫 번째 동일한 환자를 첫 번째 치료에서는 치료된 줄 알았으나 결국 그 환자가 5년 후에 돌아와서 그동안 실제로 내가 변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치료를 또 4년 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가졌던 분석적 태도의 변화가 결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달라짐 때문에 치료가 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1차 치료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분석가인 코웃의 분석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좀 같이 보죠. 첫 번째는 이 환자를 처음 분석할 때는 이분을 뉴라틱 환자로 봤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왜냐하면 뉴라틱한 환자하고 프리헤드폰 환자가 겉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얘기를 굉장히 잘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잘 교육된 사람들 중에 정서적으로는 아주 발달이 안 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프리헤드폰이라는 시점에 머무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이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가 마가렛 말러식으로 얘기하면은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보통 신경증의 환자는 어머니로부터 분리개별화가 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이 치료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마 분석을 프로이드 방식,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식의 분석을 해서 충분한 통찰을 주게 되면 이 환자의 자객적인 요구가 줄어들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분석에서는 자신이 좀 더 차분한 입장에서 이 환자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차분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숙할 것인가를 그 사람에게 맡겠다는 얘기죠.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봤다는 얘기는 치료자가 강압적으로 성장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고 어떤 성장이 늦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치료자가 같은 기간의 치료를 하더라도 다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장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성장 속도도 치료자의 성숙도에 의해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같은 상태에 있는 치료자인 경우에는 환자가 변수죠. 근데 문제는 치료자가 성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 힘들어지죠. 그것이 첫 번째 분석에서 좀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일찍 성장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치료에서는 어떻게 봤어요? 이 사람을 빨리 성숙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속 해석적으로 접근했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말씀대로 한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한 거. 그런데 치료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료자의 과역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이해한 거죠. 자기가 4년 반 동안 프로이드 선생으로부터 배운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모든 해석을 다 해서 치료했다고 믿었는데 실제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성숙은 이분이 준비된 상태에 내가 함께 할 때만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가? 환자가요? 환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뉴라틱한 환자였으면 치료 기법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환자는 프리에더파란 자객적 환자였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 해석을 이해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기의 경리기라는 말이죠. 소기의 경을 4년 반 동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죠. 성장이 준비됐을 때 거기에 같이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한테 있는 성장의 잠재력이 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런 패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그것이 얘기하는 게 목표 지향적인 치료적 포부를 이제는 거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치료자 중심의 치료 방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 치료자의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욕심을 거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실패담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목표 지향적인 치료적 포부, 치료적 야망. 그래서 치료자가 야망을 가지면 누구를 위한 치료인가가 불분명해요. 환자를 힐링하겠다는 것인지, 치료자가 자기의 거대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은 것인지, 치료자의 앰비션을 채우고 싶은 건지, 내가 훌륭한 치료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환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이 환자의 안에 있는 성숙할 힘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람한테는 힐링 파워, 치유의 힘이 발휘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인지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떤 코웃이 자기의 야망을 치료적 야망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큰 변화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대한 치료 목표, 자기가 어떤 기관을 어떻게 이 환자를 치료해 주겠다는 것보다 코웃의 두 번째 치료에서의 목표는 환자의 초기 단계의 경험들, 특히 어머니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국한했다. 그러니까 프리에데파란 시기, 그러니까 아주 초기 어린 시절의 아이의 환경에 대한 분석, 환경에 대한 재구성에 자기가 몰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전이라는 것을 환자의 초기 상태에서 왜 전이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셀프와 관련돼서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 결국 자기라는 얘기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전이를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는 저항으로 간주했는데, 저항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코웃이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와요. 반대로 전이는 자기에게 데미지가 되는,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나는, 자기가 힘들게 겪고 있는 자기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자기 대상의 셀프 아브젝트를 얘기해서, 여기서 자기 대상은 어머니예요. 어떤 경우는 아버지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여기서 어머니, 이 자기 대상으로부터 어머니로 하고 지금 같이 있는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고 독립 분리 개별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질곡의 상태로부터서 자유로워져서 성장하고 독립하고 싶은 필사적인 투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치료실에 와서 자객적인 여러 가지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자기를 부속물로 취급하고, 어떤 자기의 나르시스 익스텐션으로 이 환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도와주지 않았죠. 이 환자 스스로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랜드 셀프를 미러잉 해주거나 이상화 전이를 받아주거나 이렇게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초기 상태의 자객적인 욕구들이 충분하게 수용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일부분으로 꼼짝 못하게 어떤 면에서 함입한 상태에서 분리개발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머니라는 얘기죠. 이 상태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료실에 와서는 그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재경험이 아니라 새로 경험해서 새롭게 성장해서 독립하고 싶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저항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욕구라는 것을 코웃이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인사이트가 어쩌면 코웃이 다시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죠. 여기서 강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좋았던 경험들이 다 억압되어 있죠. 이게 리프레션 돼 있다고 하는 게 여기서 코웃이 나중에 도표로 설명하고 있는 수평적 분열, 그러니까 호리존탈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억압되어 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에서의 좋았던 것이 억압된 이유가 수평적인 이 수평적 분열 이외에 수직적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머니에게 융합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만 딱 조건이 있어요. 독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랑이 주어진 거죠.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나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는 안 된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가 조건이니까 어머니하고 자기가 융합되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 사람은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대자기를 이 사람은 살아내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어머니하고 관계가 소원하거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실망을 하거나 하면은 어머니의 지원이 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때 굉장히 당혹한 상황이 되고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상태가 하나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상태고 하나는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상태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수직적, 버티컬 스플릿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왜 버티컬 스플릿이 일어났는데 그것만 또 해결이 안 돼요. 어머니하고 관계만 어머니로부터 독립이 된다고 하는 건 에릭 프롬으로 얘기를 한다면 프리덤인데, 프리덤을 에릭 프롬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프리덤 프롬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프리덤 프롬 마더예요. 어머니로부터 독립은 쟁취할 수 있었어요. 이게 수직적 분열을 잘 이해함으로써 어머니가 나를 정말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되 나를 종속시켰고 나를 본인의 하나의 부속물로 나를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직적 분열 상태에서는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졌죠. 그러니까 프리덤 프롬 마더는 됐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기 힘이 생기진 않잖아요. 오히려 힘이 더 없잖아요. 더 불안하고. 그럼 이 힘은 어디서 얻을 것이냐는 이분이 수평적 분열되어 있는 부분이 억압되어 있는 것은 어머니의 비위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는 다 묻어버렸던. 그러니까 어머니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는 다 억압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있을 때 자기가 활발하게 아버지하고 지냈던 이것도 다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트루 셀프가 억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머니의 비위에 맞는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본래의 모습은 억압되어 있고 또 자기가 이상화했었던 아버지, 그 이상화했던 아버지와의 기억이나 자기의 판타지나 자기의 정서 이것들이 몽땅 다 억압되어 있고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억압되어 있던 부분이 풀려야 그러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고 하는 이 코웃의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해본다면 그걸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나도 훌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상이 이고 아이디얼스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강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나의 기억이나 나의 정서나 나의 판타시, 그래서 이 강한 아버지하고 가졌던 이 유대의 관계를 억압에서 풀어내므로써 이분은 자기의 활기를 되찾게 되는 거죠. 으로서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뭘 성취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하나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소극적 자유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이상적인 것을 실현함으로써 자유스러워진다. 그래서 이건 트루 셀프를 살아냄으로써 내가 참으로 자유스러워진다예요. 그러니까 폴스 셀프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은 프리덤 프롬인데 트루 셀프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웃의 수직적 분열과 수평적 분열을 저는 에릭 프롬이 얘기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개념으로 같이 대입해서 조금 이해해 보려고 여러분 설명을 해봤어요. 꼭 같은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 코웃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일단은 프롬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광복이 됐지만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국이 됐지만 독립국으로서 참으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려면 우리가 공장도 짓고 국방력도 튼튼하게 해서 내실을 갖추어야 그때부터 정말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가 를 누리려면 소극적 자유를 우선 획득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어떤 임상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버티컬 스프리스를 우선 해소하고 호리존탈 스프리스를 다룬다고 하는 개념이 이 속에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요.